방심이었죠. 대구 변호사 사무실 빌딩 화재 사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었어요. 대구지방법원 근처 변호사 사무실이 밀집된 그런 빌딩에서 불이 나서 무려 7명이나 사망을 하는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우선 이 사건 경위부터 평론가님 좀 찬찬히 짚어주세요. 예, 지난 9일 오전 10시 55분께였습니다.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법원 뒤에 7층짜리 빌딩이 있었는데요. 이 빌딩 2층 203호에서 불이 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실은 이 건물은 전체가 바로 법원 뒤에 있는 건물이다 보니까 변호사 사무실이 있기가 딱 좋은 그런 빌딩이죠.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이 밀집해 있었던 곳이었고요. 갑작스럽게 불이 났을 때 10시 55분이면은 사실상 출근해가지고 한창 일을 하고 있을 그런 때였기 때문에 난데없이 봉변을 당하게 된 상황이었죠. 당시 119에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 건물 2층에서 폭발 소리와 함께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래서 불이 나서 바로 신속하게 소방차 50대 그리고 소방 인력 160명이 동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20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7명이나 사망하는 큰 사고가 나게 됐던 것입니다. 평론가님, 저도 소식을 듣고 참 놀랐고 이제 같은 동료 변호사들도 정말 말을 이어가지 못할 정도로 좀 상심하고 슬픔에 잠겼었는데 사망자 7명 모두 일산화탄소에 의한 그런 중독에 의한 사망으로 전해졌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망자가 발생을 해서 그 사망자들의 사인을 지금 조사를 해봤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한 결과 직접적 사망 원인이 화재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이었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방화 용의자 A 씨가 지금 휘발유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휘발유가 이렇게 폭발음이 날 정도였는가 하는 데서 신호를 사용한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은 아직까지 남아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203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서 자신을 포함해서 7명을 숨지게 하고 50명의 피해를 입혔다라고 밝혀졌는데 이 7명이 전부 사실은 화재에 의한 직접적인 화상으로 사망한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불이 나면서 그 주변에 집기들이 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일산화탄소가 그냥 갑작스럽게 생겼고 그때 그 현장들을 갖다 보니까 까만 연기가 있었다고 이렇게 신고가 들어왔잖아요. 앞이 보이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연기를 그냥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서 사망에 이르게 됐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방화를 저지른 용의자 역시요, 좀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죠. 예, 7명이 사망을 했는데 이 그 화재의 경위를 CCTV를 통해서 이렇게 좀 들여다봤더니 어떤 한 인물이 뭔가 가방에 담아 있는 상태에서 10시 55분께 그 203호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펑 하는 폭발음이 나면서 연기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들어간 다음에 뭔가 저질러서 그래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을 했는데 봤더니 이분이 함께 숨져 있는 그런 상태로 발견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용의자의 신원을 파악해 봤더니 4년여 전서부터 대구법원 근처에 대략 한 47제곱미터 정도 되는 작은 월세방을 얻어서 생활해온 A 씨고 이분이 이 대구 법원에서부터 대략 한 15분 거리의 5층 아파트였다라고 되고 있는데 주상복합 건축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에 거액을 투자한 분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해왔고 이에 따라서 앙심을 품었던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극단적인 어떤 그 선택을 했던 것이고 그 선택에 의해서 현장에서 결국 사망하지 않았나. 이분이 소지품 중에서 흉기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일부 자기 스스로에게 자상이 좀 입혀진 것으로 또 확인이 됐다고 해가지고 자해를 하면서 이런 일들을 한 것은 아니겠느냐 하는 추정은 있는데 정확한 사인은 역시 일산화탄소 중독이 정확한 사인이었다고 합니다.
평론가님 현재 계속 수사 중이고 조사 중인 상황이지만 지금 용의자가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이제 앙심을 가지고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 된 건가요? 솔직히 이 사안을 듣고 이 범행을 저지른 A 씨의 마음이 얼마나 착잡했을까 하는 생각은 들었어요.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면 A 씨가 6억 8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대구 수성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하는 그 시행사에게 투자를 한 겁니다. 네. 투자 약정을 했던 건 2013년이었고요. 2013년에 이 6억 8천만 원을 투자한 다음에 일부 돈을 돌려받은 것이 있는데 그 돈을 빼고 5억 3천여만 원이 이게 원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 보면 한 1억 한 뭐 몇천만 원, 1억 한 3천만 원 정도의 원금만 돌려받았을 뿐 5억 3천여만 원은 전혀 돌려받지 못했고, 그래서 여기서 지연 손해금을 달라면서 시행사와 대표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겁니다. 1심 재판부가 시행사는 돈을 돌려줄 그런 책임이 있다 이러면서 승소 판결을 했는데 네. 대표인 B 씨에 대한 청구가 기각이 된 거예요. A 씨는 항소했지만 계속 기각이 돼서 해당 판결은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회사로부터 이렇게 손해를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득했다고 해도 그 회사를 상대로 돈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 회사가 자력이 없다거나 압류해올 재산이 없다면 이제 받을 길이 사실상 요원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사는 계속 A 씨에게 돈을 주지 않았고요. 다시 이 A 씨가 시행사 대표인 B 씨만을 상대로 약정금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에서 이 B 씨의 변호를 맡았던 그런 사무실이 바로 이 203호 사무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용의자의 상대편 변호사 그렇죠. 사무실에 불을 낸 거예요. 용의자의 상대편 변호사 사무실인데 그 중에 C라고 하는 변호사가 이걸 맡아서 선행된 승소 판결이 있고 B 씨가 시행사를 완전히 지배하는 상황에서 법인격이 남용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채무 면탈을 계속 시도하고 있으니까 책임이 있다 대표가. 그런데 이 변호사 C 씨가 굉장히 유능한 변호사였는지 결국은 채권 채무 관계가 직접적으로 성립되지 않지 않느냐 해서 결국은 승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자한테는 직접적인 채권 채무 관계가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려버리니까 앙심을 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를 테러할 생각으로 들어가서 범행을 저질렀는데 너무 또 안타까운 사실은 그 사무실에 이 C 씨는 없었고요. 그리고 C 씨의 동료들이 있었던 건데 그렇죠. 그분들이 지금 재난을 당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어떤 사연을 갖고 있더라도 이 방화를 한 행위에 대해서 정당화될 수가 없음은 분명하고요. 지금 자기 재판 결과에 어쨌든 이건 법원을 통해서 판단받은 내용에 대해 앙심을 품고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건 절대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사실 평론가님 방화죄가 굉장히 중한 범죄예요. 예, 뭐 방화범이 사망을 했긴 했지만 일단 그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은 범죄 아닙니까? 그렇죠. 이 방화죄가 처벌 수위가 높은 이유는 사실 그 자체로 위험성이 너무 크고 이번 사건처럼 정말 다수의 무고한 피해자가 나오게 되고 그렇죠. 정말 어떻게 하다 보면 정말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가 가장 쉬운 게 바로 방화 사건이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불을 놓아서 사람이 살고 있는 그러니까 사람이 주거로 있거나 뭐 일하는 건물에 불을 내게 되면은요 굉장히 중하게 처벌이 됩니다.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고 그렇죠. 심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5년 이상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굉장히 중하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7명이나 사망을 한 사건이라고 하면은 굉장한 중형이 나왔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최저선이 7년인데 그렇죠. 한 사람이 아니라 7명이니까 이거는 피해가 거의 막심하죠. 뭐 20년 이상의 형이 뭐 선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들이 좀 드는데, 그런데 저는 또 이런 부분을 여쭤보고 싶어요. 이 A 씨가 억울한 면이 좀 있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전체 그 투자한 금액 중에서 1억 한 3천여만 원밖에 돌려받지 못했고
그리고 나머지 돈을 회사가 계속 돈을 안 주고 있었던 거잖아요. 승소 판결이 났는데도. 그리고 이 실질적으로 이 회사를 B 씨가 지배하고 있는 경우라고 하면 그 회사의 대표도 사실 그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재판의 판결을 보면 법리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없다고 단연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법인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고요. 예. 투자는 철저하게 본인 책임이라는 부분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사연적으로는 안타깝다고 볼 수 있지만 이 회사에서의 책임과 어쨌든 그 대표로서의 책임 이런 부분은 사실 상대편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내가 맡은 의뢰인의 그 이익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그렇죠. 방어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개인이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상대편에서 법적으로 그 자신의 노력을 다해서 방어한 부분에 대해 앙심을 품고 이런 범죄를 저지른 거는 저는 정말 맞습니다. 안타까움이 남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변호사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지만 사실은 앙심을 품어야 될 대상이 뭐 돈을 떼어먹은 그런 대표라면 또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 또 회사라면 또 모르겠어요. 그런데 변호사를 가서 테러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변호사는 자기의 일을 성실하게 수행한 그런 그게 죄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성의 있게 자기가 자기한테 또 맡긴 사람의 이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왜 테러를 당해야 됩니까? 더군다나 그 사람의 주변에 있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들은 그렇죠. 너무나 억울한 그런 다른 상황을 동료 맞게 됩니다. 변호사와 주변 분들은 참 무슨 날벼락인가 싶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망자들 중에 2명에게는 자상으로 추정되는 상처도 있었다고 하니까 뭔가 또 몸싸움이나 이런 것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나 봐요. 맞습니다. 실제로 그 두 사람의 몸에서 자상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흉기를 들고 들어가서 이제 불을 저지르려고 불을 이렇게 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거를 막으려고 할 때 뭔가 흉기로 이런 상해를 갖다 입힌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고가 난 건물이 이제 그 대구 지방법원 바로 앞에 있는 건물이잖아요. 이제 대부분 뭐 제가 있는 사무실도 그렇고 이제 법원 앞에 이제 사무실들을 보면 건물에 이제 작은 사무실들이 이게 빼곡하게 밀집이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어떤 공간인지 저도 눈에 훤히 그려지는데 불은 사실 20분 만에 꺼졌다고 하는데 사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예. 이렇게 피해가 컸을까요, 평론가님? 몇 가지 그 조건들이 결국은 이렇게 사망자들이 많이 나오게 했던 조건이 되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가 이제 불을 낼 때 그 휘발성이 굉장히 강한 그런 그 기제를 통해서 불을 낸 거죠. 그러니까 보통 그냥 뭐 라이터로 뭐 종이에다가 불을 내서 했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유독가스가 갑작스럽게 나오지 않잖아요. 근데 휘발유나 시너 등을 통해서 급작스럽게 폭발이 될 정도로 불이 갑자기 붙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타면서 유독가스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지금처럼 보면 검은 연기가 뒤덮였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어디가 어딘지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문이 어느 쪽인지 몰라요. 그래서 네. 실제로 그때 당시에 사고 현장에는요. 창문 밖으로 몸을 갖다가 이렇게 막 내밀어서 살려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고 건물 외벽을 타고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2층에 203호에 있지 않은 분들인데도 그만큼 이렇게 검은 연기 때문에 주변을 알아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피할 틈이 없었다는 것. 두 번째, 이 업무가 있었던 이 시간이 10시 55분이에요. 한창 일할 시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들어와서 이렇게 폭력적인 어떤 행동을 할 때 분명히 대처가 늦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더군다나 지금 CCTV를 보면요. 들어가서 불이 날 때까지가 몇 분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막 불을 지르려고 할 때 그때 몸을 던져서 막은 사람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불이 아주 급작스럽게 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할 수 있는 대피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스프링클러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이 스프링클러는 지금 2층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7층 이상의 건물, 5층 이상이면 전부 스프링클러가 뭐 그 다 의무적으로 설치가 돼야 되는데 이 건물이 옛날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설치가 안 돼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불을 내면 스프링클러도 무용지물이에요. 그 유독가스를 갖다가 바로 그렇죠. 발생하는 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스프링클러에서는 없다고 좀 보게 되는데 아무튼 또
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또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게 사무실이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었기 때문에 네. 비상구를 바로 찾기가 힘들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은 뭐 문제가 됐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이게 그 건물에 이렇게 사무실을 앉힐 때는 정확하게 소방 규정을 따르게 돼 있거든요. 변호사들인데 그걸 갖다 안 지켰을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가 입주하는 건물에 소방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상태로 뭐 구획이 돼 있다거나 그랬다고 하면 그걸 변호사들이 제일 먼저 문제 제기를 했었을 그렇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법에 위반되는 변들은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급작스럽게 인화 물질을 통해서 갑작스러운 그 방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가장 안타까운 그런 점이 아니었나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번 방화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피해가 컸고요. 사실 변호사 업계에서도 이제 대한변협에서도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대한변협은 소송 결과에 양심과 원한을 품은 나머지 자신의 역할과 직무에 충실해 최선을 다한 상대방 변호사를 겨냥한 무자비한 테러라고 규정을 하고 이제 변호사 개인을 향한 그런 분노, 뭐 범죄를 넘어 이것은 사법 체제에 대한 이제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이자 야만 행위라고 이제 규탄을 했는데요. 이제 네. 변호사를 향한 이런 적대적 감정이 사실 평론가님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에요. 그럼요. 사실 이렇게 어떤 법률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책임에서부터 어떤 문제가 발생됐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 사법 구조들을 갖다 보게 되면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나를 변호하는 그런 체계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보다 전문적인 어떤 지식과 또 전문적 식견을 쌓아온 그런 사람들이 대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범죄를 저질러도 이제 검사가 그걸 가지고 이제 원고에게 이제 법을 묻는 그런 그 법적인 행위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내가 죄를 지은 것이지만 내가 그거 대응하다 보면은 검사라고 하는 정말 전문적인 그 법률가가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공격해 들어오는 것을 막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변호사가 거기에 나서서 그 일을 갖다 대신해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민사적인 그런 소송들이 벌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법률적인 식견들을 가지고 면밀하게 법리 해석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서로 자신의 일들을 대응을 해서 그 의뢰인들의 어떤 그 이익을 극대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게 돼 있는 건데 그것을 오해하다 보면은 우리 변호사가 내 일을 제대로 안 해준 거 아닌가. 또 상대 변호사가 아주 뭐 특별한 어떤 뭐 끈이나 인적인 네트워크가 있어서 그래서 뭐 저런 그 승소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오해들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 안타깝게도 현실에서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전관예우 이런 얘기를 갖다 쉽게 하는데 저는 이 표현 자체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전관이 들어오면 예우를 해줘야 된다는 게 법적으로 용인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뭐 그 눈앞에서 분명히 존재하는 법률적인 엄정한 법치에 따른 그런 공방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 자신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눈앞에서 벌어지니까 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더 상상을 망상을 막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변호사를 잘못 써서 그런 게 아닌가, 내가 돈을 조금 내서 그런 게 아닌가, 상대방이 정말 그런 막대한 힘을 갖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에 빠지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더더욱 참 안타까운 그런 선택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나 이런 우려들이 좀 있습니다. 평론은 사실 변호사가 참 좋은 소리 듣기 어려운 직업이긴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예. 저희들 이제 업계에서도 지금 직업 자체에 이번 사건을 가지고 회의를 느끼신다는 분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저희가 원래 완전하게 이길 수 있는 사건이나 완전히 지는 사건은 변호사에게까지 찾아오지 않으세요. 그럼요. 그럴 거면 끝나버리죠. 소송을 하지 않겠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누구나 양쪽이 다 억울한 자기 입장이 있고 양쪽 다 주장할 만한 여지가 있는 사건들이 주로 이렇게 치열하게 공방을 하다 보니까 이긴 경우에도 이건 다 이긴 거 아니다. 난 더 받을 수 있었는데 이거밖에 못 받았다가 되게 되고 지게 되는 경우에는 원래 더 크게 지는 건데 이만큼 주는 거다라고 변호사 생각을 해도 이건 완전히 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참 이겨도 저도 좋은 소리 듣기 참 힘든 직업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이제 저희가 이제 마지막에 사건이 끝나면 인사할 때 보통은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이렇게 인사 안 하고 또 저희는 보면 안 되죠. 다시는 보지 마시죠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는 직업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좀 힘들 때 만나게 되는 직업인데 그렇다 보니까 사실 좋지 않게 또 마지막에 이렇게 헤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떤 말로도 위로를 할 수 없는 거고 어떻게 좀 보완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사건을 갖다 좀 더 면밀하게 이제 사회적인 어떤 현상으로 좀 바라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시행사 대표 또 이 법인인 그런 곳과 개인 투자자라고 하는 상황은 분명히 위력의 관계가 그렇죠.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시행사와 시행사 대표 쪽이 훨씬 더 힘과 돈과 모든 것들을 더 가졌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한 사람이 자기가 금전적인 피해를 갖다 크게 입어서 가정이 파괴됐고 또 자기의 삶 자체가 무너졌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분명히 이 사람을 적극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그래서 약한 사람의 힘을 키워줄 수 있는 시스템들이 좀 만들어져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사회가 그렇게 약자들에게 충분한 어떤 법률적인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는가 그런 건 아니거든요. 아직까지도 보면은 저 국선 변호인 같은 경우들 제도도 보면 애초에 그 문제가 생겨서 형사적인 어떤 그 부담을 갖다가 한 사람이 지게 됐을 때 제일 무서운 게 경찰로부터 취조받는 검찰로부터 취조받는 이때가 제일 무섭잖아요. 근데 그때는 국선 변호인 서비스를 갖다 제대로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보완이 되어서 정말 돈 없고 힘이 없어도 법률적인 전문가의 서비스들을 갖다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조금 더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뭐 이 변호사님들은 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도 법률 서비스를 받을 때 들어가는 비용들이 굉장히 크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용들도 조금 더 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형태로 제공이 되어야 그 소송을 통해서 좀 더 실질적인 어떤 그런 대응들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 또 다른 법과 또 그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피해자 유족분들에게 정말 어떤 말로도 정말 위로되기가 어렵겠지만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번 사건 사고 다시는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코너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